영역의 공급 시기는 우리가 그냥 실무적으로 말했을 때 어떤 회사의 가치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영역의 공급을 하는 회사에 갔다라고 봤을 때, 자, 우리 그 예를 들어 미용실이라든지 뭐 기계 고쳐주는 AS 센터라든지 그런 곳에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에 언제 공급 시기를 잡을 거냐라는 건데, 이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됐을 때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미용실 갔을 때 머리 그 미용 다 해줬을 때, 휴대폰 고치러 가면 휴대폰 다 고쳤을 때, 그때가 이제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재화의 공급, 용료의 공급할 때 그 차내 염색할 때에 우리 회사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면 염색을 완료했을 때, 제가 말했던 3월 31일 날, 그날이 공급 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용역의 공급도 우리 건설업 같은 경우에 몇 퍼센트 만들면 얼마 줄게, 몇 퍼센트 만들면 얼마 줄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완성도 기준 지급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중간 지급 조건부, 장기 할부, 이렇게 계약서를 써가지고 하는 것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때를 우리는 공급 시기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당연히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얼마의 대가를 받을 거다, 상대방은 나한테 줄 거다라고 확정이 되었을 때를 우리는 공급 시기로 볼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특수한 경우라는 게 있죠. 자, 특수한 경우에 첫 번째 보시면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에 공부를 또 할 거예요. 이 서식 작성하는 것도 시험의 챕터인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증금을 받겠죠. 전세금이든 아니면 월세 보증금이든 금이든 받겠죠. 그러면 그 보증금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또 매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간주 임대료예요. 임대료가 아니잖아. 근데 임대료로 간주하겠다라고 해서 간주 임대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은 건데 있다고 억지 부리는 같은 느낌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가세법은 1년에 4번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정해진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공급 시기로 해서, 그래서 그날 공급 시기 3월 31일 공급 시기 하면 일기 예정 기간에 들어가니까 4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하는데 가지고 오도록 만들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는 이따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구획이 나눠져 있지 않는 걸 세법에서 신고하라고 할 때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고 말하면 1년에 4번 하라, 그 이야기예요. 또 이 과세 기간 이상에 걸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자, 그럼 이 과세 기간이라는 건 1과세 기간이 몇 개월이었죠? 6개월이죠.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럼 이 과세 기간이라는 건 1년이죠. 1년 이상 월세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는 돈 받았을 때가 아니고, 그러면 그냥 우리 신고 기간만큼을 우리 1년에 그냥 4등분 나눠 가지고 그 기간 안에 받은 부분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 달은 3월 달 한 개만 있을 거고, 그 다음 신고할 때는 세 달치, 마지막에 2달치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지금 이 특수한 경우라고 말한 건 정확한 공급 시기 구획을 못 나누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가지고 와. 예정 신고든 확정 신고든 그 표현이 공급 시기를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날 잡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 공급 시기 특례 적혀 있는데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래 공급 장소도. 자, 다음 이제 우리 영세율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15페이지로 가셔서, 자, 영세율이라는 건 0%의 세율을 영세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세율을 율을 먼저 취지들하고 설명을 드리면, 자 얘는 먼저 국경 조세의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 국경이래.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한다라는 건 이런 표현인 거예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면 A라는 국가가 있어요. 자,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국가마다 부가가치세 세율이 틀려요. 우리나라는 10%라 그랬죠. 일본은 몇 퍼센트죠?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아는데 세법에는 얼마 적혀 있는지 몰라요. 세법 버전에는 5%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일본이 10%로 올리고 싶다는 게 아베 때 계획이었는데, 소비세는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피부로 바로 오기 때문에 함부로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 소비세 형태에 다른 것 좀 붙여서 체감은 7%, 8%로 다 느껴요. 근데 세법 버전에는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마다 부가가치세가 다른데, 그럼 우리나라가 높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23%예요. 그러면 전 세계 평균이 23%인데 국가마다 부가가치세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A라는 국가는 부가가치세가 예를 들어 10%고 B라는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20%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A 국가, B 국가가 똑같은 1,000원짜리 물건을 생산을 했어요. 둘 다 똑같은 1,000원짜리 물건을 생산했어요. 그럼 A 국가 국민들은 이 1,000원짜리 물건에 부가가치세 100원을 해서, 이 A 국가 사람들은 이 물건을 1,100원에 이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B 국가 사람들은 2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하면서 1,200원에 국민들이 이 물건을 소비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같은 물건이지만 A 국가는 1,100원이고 B 국가는 1,200원일 때 이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반감이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들 방금 제가 일본이 부가가치세율이 5%다 10%다, 미국은 부가가치세 제도를 안 써요. 그래서 없어요. 다른 제도를 거꾸로 써요. 그리고 오히려 부담해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직접 내는 방식인 특이한 방식을 쓰는데, 거기는 연방제도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국가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거에 대해 반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200원 자기 국민 위해서 쓰는 거고 내 옆집 사람이든 다 똑같이 내잖아. 그래서 그 국가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A 국가가 그럼 생산한 이 물건을 1,100원에 만들었는데 이걸 B 국가로 수출했다고 볼게요. 그럼 1,100원의 물건을 팔았는데,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B 국가가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20%니까 220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B 국가의 이 물건은 1,320원에 팔게 될 거라는 거예요. 1,320원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시죠? A 국가가 1,100원 되어 있는 이 물건을 B 국가에 수출을 하면, 그러면 B 국가가 자기 이걸 수입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하면 1,32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B 국가 사람들이 같은 물건인데 1,200원 수입한 거는 1,320원이면 이 물건을 사 쓰질 않겠죠. 그러면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B 국가가 자기 나라 부가가치세 붙여가지고 1,200원짜리에 되고, 그리고 A 국가가 자기 나라 세율인 10%인 120원을 부과를 하면, 그러면 이 나라 국민들도 똑같이 1,320원의 물건을 사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A 국가에서 국민들은 같은 물건을 국산은 110원인데 수입산이 132원이면 1,100원인데 1,320원이면
이 물건을 선택을 하지 않겠죠. 그럼 이 두 국가가 서로 수출한 물건이 팔리는 금액이 1320원인 이유는 이 두 국가의 세율이 이중과세가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매력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과거 옛날에는 가트 협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가트 협정이라고 이 표현을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 국민학교 시절에 들어보신 분은 옛날 사람. 요즘은 못 들어보는 게 맞아요. 근데 옛날에 과거에 이 가트 협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왜 요즘은 이 가트 협정이라는 걸 못 듣냐면 얘가 WTO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WTO로 이제 전부 다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WTO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 들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때 이제 국가 간의 이 국경 조세를 서로 정리를 했었어요. 그럼 정리를 하는데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생산지국 과세의 원칙이 있고 그리고 하나가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생산지국 과세의 원칙이라는 건 수출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거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은 쓰려고 수입한 나라 있죠. 수입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둘 중 한 군데에서만 부과하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서 정리하자라고 된 이유가 실제적으로 과거에 프랑스하고 독일이 서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어요. 뭐 당연히 독일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가 좀 더 발전이 되어서 독일에 있는 원자재 같은 것들을 프랑스로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이제 이 뒤쪽에서 서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한 군데를 하자라고 했는데 생산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을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수출하는 나라가 부가세를 부과하고 수입하는 나라는 부과를 안 하면 자 보세요. A 국가가 1,100원의 얘를 부과를 했죠. 수출하려고 부과를 하고 B 국가에 이걸 1,100원에 수출하면 수입하는 나라가 세금을 부과 안 하면 0원이 되니까 그러면 이 물건이 자, 이 물건이 이래. 이거였구나. 자, 이 물건이 1,100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꾸로 B 국가가 자기 나라 200원 부과시켜서 1,200원에 A 국가에 1,200원에 수출을 하면 A 국가는 수입한 물건을 약정대로 부과를 안 하고 하면 자, 이 국가는 1,200원에 이 물건을 이제 수입해서 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 봤을 때 결론적으로 A 국가는 A 국가 물건을 샀을 건데 얘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근데 B 국가도 수입한 물건이 싸니까 A 국가 물건을 사쓰게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싼 나라가 유리한 이상한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지국 과세 원칙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율이 싼 국가가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이 가트 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곳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로 협작을 했어요. 자, 이걸 과세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국가가 B 국가에 수출할 때는 100원을 부과 안 하고 그냥 1,000원에 수출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부가세를 부과 안 하고 그러면 수입한 나라가 자기 나라의 부가가치세를 200원 부과하면 그러면 국민들은 1,200원에 물건을 샀으면 똑같은 경쟁력이 발생을 하죠. 또 B 국가도 부가세 부과 안 하고 그냥 1,000원에 이 물건을 제공을 하면 수입하는 국가인 A 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인 100원을 부과를 하면
그러면 이 물건도 1,100원의 물건을 팔게 되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꼭 무역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원자재를 무조건 수입을 해서 거기에 기술력을 집약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나라예요. 우리 삼성 원자재 다 수입해가지고 휴대폰이든 전자제품이든 만들어내서 가공을 해서 그걸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무역기구에 웬만한 건 다 가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그 뭐냐 상호 면세주의를 띠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호 면세주의라는 건 상대방이 이 규약에 같이 가입되어 있어서 적용하면 우리도 적용해주고 상대방이 적용 안 하면 적용 안 해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전 세계가 이 WTO에 거의 많이 가입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을 구현해요. 그럼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세율 제도를 쓰는데 그럼 영세율 제도 쓴다는 건 자, 우리나라 세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예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인데 이 과세 사업자는 우리 국내 내수 판매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를 하고 그리고 국외 수출에 대해서는 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하는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나라 부가세 10%를 부과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부과할까? 그게 우리 앞 시간에 세관장이 물건이 수입되면 들어오면 그 물건을 잡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해서 물건을 내주는 거예요. 수출할 때는 0% 세율로 내보내고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 10% 부과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관장이 그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국내로 반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는 원리에서 걔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세율 사업자는 면세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건 사업 수출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인데 이 말은 수출 사업자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수출하는 사람 사업자들이 이걸 당연히 국경조세를 똑같은 규약을 지켜야지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면세는 소비자가 세금 부담되는 걸 줄여주려고 한 거고 영세율은 소비자가 아니고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영세율도 과세 사업자죠. 더 철저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팔 수도 있고 수출해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파는 물건은 10% 붙여서 파는 거고 수출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없이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세율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 영세율은 자, 우리 교재를 보면 그래서 과세 사업자에 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면세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면세 포기를 해야지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얘는 과세 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거,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 그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은 면세예요. 그럼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가 맛있다고 칠게요. 외국에 수출 못하죠. 근데 돼지고기는 면세예요.
근데 얘가 잘 돼서 외국에 수출하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출하게 되면 우리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냐? 적용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그냥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니까 수출할 땐 0%. 하지만 내가 부가세 부담할 필요가 없으니까 수출하는 물건 만들 때 부가세 부담한 게 있겠죠. 그걸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물건만 팔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돼지 농가든 농민이든 전부 다 과세되는 농기계도 쓰고 비료도 쓰고 많이 쓰죠. 그러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싶다면 면세를 포기하고 이제 영세율 과세 사업자로 전환되어서 영세율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면세 사업자는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함부로 했다면 망해요. 우리나라 대표 사례가 제주도 흑돼지가 한국 사람 맛있죠? 저도 맛있어요. 근데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 농수산축산인산품 중에 수산물을 제외하고는 안 먹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 흑돼지가 수출이 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서 일본 사람들이 흑우 먹으니까 흑돼지가 될 거라고 한국 사람이 그 삼겹살 집을 일본에 차린 거예요. 그래서 수출해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가게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국 수출이 끊겼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제주도에서 면세 포기하고 영세율로 전환을 했었는데 면세를 포기하면 뒤에서 제가 우리 줄 거예요. 다시 돌아가려면 3년간 못 돌아가요. 다시 면세로 가고 싶으면. 그럼 과세 사업자면 돼지고기 팔 때마다 자기는 10%더 얹어서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똑같은 금액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그 부가가치세만큼 세금 내야 되니까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엄청 안 좋은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실무에서는 면세를 전부 다 포기 안 하고 이제 부분 포기도 이제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긴 했는데 함부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신토불이에요. 우리는 먹어도 돼요. 외국 사람이 먹으면 죽는 거지. 한국 사람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 자, 그리고 간이과세자. 자, 간이과세자는 우리 과세 사업자였죠. 부가세 있는 물건 파는 건데 그 사업자가 영세에서 이 영세율이 아니라 좀 규모가 크지 않아서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다하기 힘든 사업자가 간이사업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의 제도를 전부 다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세에는 과세사업자니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로는 나중에 이제 구조를 참고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에 우리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외국이에요. 그게.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과세 사업자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도 당연히 수출하는 과세 사업자예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자, 예를 들어서 3,000원에 이 물건을 사왔어요. 그러면 과세 사업자는 나에게 300원의 거래 징수를 하겠죠. 그럼 우리는 3,300원을 주고 이 과세 사업자는 세무서에 세금을 300원 가져다 줄 거예요. 여기에 300원을 납부를 하겠죠. 이 과세 사업자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국외에 이 물건을 5,000원에 팔아요. 그런데 국외에 수출하게 되면 세율이 0%니까 세액이 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국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제거된 5,000원에 5,000원에 이 물건을 쓰니까 부가가치세가 제거되었죠. 그럼 우리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데 자, 그럼 세무서에 우리가 신고를 할 때 자, 이때 매출세액은
얼마가 되죠? 0원이죠. 그런데 매입세액은 얼마죠? 300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00원이 되겠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은 이 마이너스 300원을 이때 이 300원을 우리 회사한테 환급을 돌려줄 거예요. 세법은. 지금 얘는 지금 이렇게 납부했던 걸 우리가 이 금액을 납부를 하면 이 돈을 우리한테 다시 돌려줘서 이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국가가 받았던 걸 다 돌려줘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앞 단계가 있어도 전부 다 돌려주기 때문에 그럼 부가가치세를 국가가 가져간 게 없죠. 그러면 사업자들이 누린 부가가치 그 물건 가격만 외국으로 전가되는 방식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면세 사업자죠. 면세 사업자는 얘 환급도 못 받고 3,3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가 이렇게 300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영세율 수출할 수 있다면 영세율이 좀 좋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면세 차이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가 국외가 아니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국내라면 여기가 국외가 아니고 국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회사는 5,000원에 부가가치세 500원에서 최종 소비자한테는 5,500원에 이 물건을 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매출세액 500원에 매입세액 300원에서 200원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면세사업자 생각해 볼게요. 면세사업자는 3,300원 샀는데 300원 못 돌려받는다라고 했죠. 그럼 3,300원이에요. 근데 2,000원 남기고 싶으면 이 사람 5,200원에 팔아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받을 수 있나요? 없잖아. 그래서 5,200원에 최종 소비자가 사 쓰는 거예요. 그럼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면세 사업자가 껴있으면 국내에서는 그래서 싸게 쓸 수가 있는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소비자를 위한 제도로 했잖아요. 사업자는 똑같이 2,000원 방금 남긴 거였어요. 과세 사업자 3,300원에 사서 300원 돌려받고 그리고 2,000원 붙여서 5,500원에 팔고 500원 가져다 주고 이런 방식인 거죠. 근데 면세 사업자는 3,300원에 사고 300원 못 돌려받고 그냥 3,300원에 사는데 자기 2,000원 남겨서 5,200원에 팔고 끝내는 게 면세 제도인 거예요. 그럼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5,500원이냐? 5,200원이라 해서 5,300원이죠. 제가 왜 5,200원이었지? 5,300원에 사 쓰겠죠. 최종 소비자는. 그러면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5,500원에 쓰는 것보다 5,300원에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죠? 좋죠? 그래서 면세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고 영세율은 우리 이 사업자가 원활하게 국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부가세를 제거해 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 영세율 가지고 보면 자, 우리 위에 이것 때문에 영세율의 의의가 과세 거래에 대한 세율을 0%의 세율로 하고 전 단계 거래에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환급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세율을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시켜 버린 거예요. 국가가 받았던 세금을 전부 다 돌려주는 방식이 되는 게 영세율이에요. 그럼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를 보면 우리가 직수출을 하거나 내구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거나 아니면 가공 재화를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국외 수탁 가공업자에게 우리 가공 재화를 받아서 양도할 때나 뭐 다음 페이지에 국제
협력당한테 주거나 혹은 아래 국외에 제공하거나 외국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 외국 항행 용역 있죠? 그것도 국내에서 말고 외국 항행 용역은 영세율이에요. 자, 그럼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 시험하고 관련 있는 이제 실기하고 관련 있는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사례 보면서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외 기업이 있어요. 자, 그리고 국내 우리 회사가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이제 국외 기업한테 수출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국외 기업이 우리 회사한테 뭐 물건 1억 원치 살 테니까 물건 삽시다,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우리나라 회사가 국외 기업에 물건 보내주면 되겠죠? 근데 그냥 보내주면 되나요? 돈 받고 줘야지. 그래서 돈 달라 그랬더니 국외 기업이 아니 물건부터 보내달래. 우리는 아니 돈 안 주면 어떡하려고 돈부터 보내. 그러면 영원히 돈을 거래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계약을 하러 가야 돼요. 자, 우리나라를 제외,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계약은 사는 사람 국가에서 해요. 원래 파는 사람 국가. 우리나라도 팔 때는 우리나라도 오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자원을 바이어라는 사람들 물건 사러 가잖아. 그때 물건 보고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계약은 물건 사는 사람 국가에서 해요. 왜 사는 사람 국가에서 하냐면 대금을 지급 보증 서주는 금융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파는 사람 국가에 그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얘가 구매자죠. 그러면 이 국가에 가게 돼요. 그러면 이 국외 기업이 자기 나라 국가에서 LC 구자라는 걸 터요. LC 구자. 이제 신용 구자인데 원래 약자는 레터 크레딧이라 해서 신용장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LC 구자를 쓰면 그 은행이 지급 보증을 서줘요. 이 기업이 뭐 은행에 돈을 넣어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신용 조건을 해서 우리한테 돈 줄 수도 있고, 우리 서로 간에 계약대로 이행을 하면 그 돈을 우리 회사 통장에다가 그냥 넣어주겠다라고 지급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뗄 일이 떨어지게 되죠. 그럼 나는 믿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물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급 보증이 서져 있는 금융기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그럼 우리 회사가 이제 물건을 만들 건데, 자, 국내의 과세 사업자한테 원재료를 우리 회사가 사요. 그럼 우리 회사가 원재료를 살 건데, 근데 자, 우리는 지금 이 물건을 외국에 수출할 물건인 거예요. 그러면 수출할 물건은 부가가치세를 제거해야 되니까 이제 이 국내 과세 사업자한테 나 수출할 거야. 그러니까 0%로 다오라고 말했더니 걔가 너가 수출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너가 수출한다는 증빙을 가져와야 과세 그랬는데 0%로 줬어요라고 할 때는 증빙 서류를 부하신 때에 0%준 이유를 같이 증빙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지금 그냥 무작정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회사가 국외 기업한테 먼저 수출한다는 입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 회사도 우리나라 주거래은행에서 LC 구자를 트게 돼요. LC 구자를. 그러면 이 국외 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으로 여기 이 은행에서 여기 은행에서 우리나라 은행으로 뭘 보내주냐면 수출신용장을 보내죠.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신용장이라고 하는데 관세법에서는 원신용장 혹은 본신용장이라고도 해요. 한마디로 신용거래에 대한 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국외 기업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물건 사려고 지급 보증까지 써놓던 사실을 우리나라에 알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나의 이 주거래은행에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신용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신용장이 뭐냐면 내국 신용장이에요. 그럼 내국 신용장의 영어 지문이 내국이니까 로컬, 그리고 신용장 레터 크레딧이니까 로컬 LC라고 할 거예요. 혹은 자, 우리나라는 근데 내국 신용장 제도가 지급 보증을 서주는 게 필수예요. 근데 나의 주 거래 은행하고 지급 보증을 설 만큼의 신용도가 탄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국 신용장을 발급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우리 주 거래 은행은 외국에 구매 보증, 지급 보증 서져 있는 걸 보게 되잖아. 그러면 이때 그럼 그 은행장이나 외국한 은행장한테 받았던 수출 신용장을 근거로 구매 확인서나 아니면 구매 승인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를 0%의 세율로 거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실기할 때 보면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이런 표현이 적혀 있으면 수출할 물건의 내국 거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 적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국내 사업자한테 이걸 내가 제시를 하면 얘는 이걸 받았으면 수출한다는 거 입증이 되어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이걸 받고 영세율로 나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서 0%로 물건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가 우리 회사 입장이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게 될 거고, 우리 회사가 이 수입 받는 입장이면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이제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수출하는 재화 이거에 대해서는 0% 세율을 거래를 하는데, 여기에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위에 이거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서로 발급 수취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영세율 거래도 과세 거래라고 했죠. 과세 거래는 증빙을 주고받아야 돼요. 사업자끼리 했을 때는. 그럼 이때 주고받는데 세금 계산서에 세 칸이 있는데 0원이 적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칸은 있는데 비워놨거나 하는 게 영세율 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면 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꼭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세금 계산서 안 주고받으면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에요. 과세 거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 회사가 국외 기업한테 이제 수출을 하겠죠. 이게 직수출이죠. 이제 국외 기업으로 우리 회사가 직수출을 해요. 그러면 이때는 외국 이것도 과세 거래죠. 직수출도 과세 거래 맞아요. 버짓 신고할 때 우리 쓸 거예요. 영세율의 과세 거래는 맞는데 국외 기업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주면 국외 기업이 그 세금 계산서 받아서 우리나라 세무서에다가 신고해 줄까요? 그럴 리는 절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수출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때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영세율이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세금 계산서 발행해봐야 효익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외국에 가가지고 그 건설 용역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주고받으면서 세금 계산서 줘봐야 우리나라 회사한테 뭘 갖다 줄 거야, 걔가. 우리나라 세무서에다가. 그죠? 그런 거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건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세율 거래는 직수출도 영세율이고, 그리고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거예요. 둘 다 0%의 세율 거래를 할 건데, 그런데 내국 거래라면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증빙을 주고받아야 되고, 하지만 얘는 내국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이론 시험에 나오면 그거는 틀린 지문인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두 개는 우리가 이제 매입 매출 전표할 때 얘가 있으면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내라고 해서 유형을 선택할 거고, 직수출이다. 그럼 우리 수출할 때 공급 시기가 언제라고 했죠? 선적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적 적혀 있으면 직수출이네 라고 해서 또 과세 유형을 잡을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에서. 그래서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 보게 될 용어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내국 신유장에 의해서 그럼 수출한다고 영세율 발행해줬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용어고,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수출 그리고 내국 신용장 구매액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건 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라 적혀 있는 거고, 외국으로 가는 거는 해봐야 효익이 없기 때문에 발급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여러분이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수출을 해본 적이 없어서 힘든 거야. 근데 제가 수출을 평소에 하고 있던 회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의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같이 수출해 줄 수 있는데, 그럼 저는 대행 수출을 할 거잖아요. 그래도 직수출로 볼 거예요, 저를. 그럼 구조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저한테 0%로 그냥 물건 판 걸로 잡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수출해버리는 걸로 처리를 할 거예요. 부가세는 어차피 부가세 부담은 없잖아. 저한테 수출하든 직수출하든 똑같이 영세율로 나온 건 똑같기 때문에 저한테 그 금액으로 넘기고 제가 직수출한 걸로 부가세 신고를 할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 사이에 본 거래자를 알려줄 거지만 구조를 그렇게 잡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수출하고 위탁 대행 수출이나 이런 건 같은 걸로 봐요. 그래서 나중에 구분할 때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이 같이 세트로 잡혀 있는 게, 다른 회사 거 내가 대신 수출해 주는 것도 그렇게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입장에서 부가세 부담될 건 없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수수료를 받았어. 수수료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거니까 10%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면세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